다우스는 스팅레이에 묻은 빗물과 먼지를 씻어내고 호스를 내려놓은 뒤 턱의 집 뒤편 시냇가로 향했다. 날이 더워진 탓에 물고기들이 튀어오르지 않는 시냇물은 유리처럼 고요했고 그 정적 속에서 다우스는 아만다와 보낸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떠날 때 다우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달라고 설득하며 뒤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과 그녀를 다시 놓쳐버린 상황을 곱씹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선택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고 사촌들의 배려만 믿고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우스는 집 옆을 지나 차로 걸어가며 마을에 들러 마지막 일을 처리한 뒤 오리엔탈을 영원히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아만다는 위층 방에서 한두 시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머니가 무릎에 책을 얹은 채 아래쪽 현관에 앉아 있었고 음식 위에는 파리를 막기 위한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만다가 집에 돌아온 이후로 한 번도 위로 올라와 확인하지 않았으며 아만다 역시 준비가 되면 스스로 내려올 것임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골프장에서 전화를 건 프랭크는 짧게 말을 마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술 기운이 가득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덕분에 그 징후를 즉각 알아챌 수 있었다. 아만다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나 프랭크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술 때문이라기보다 엉망이었던 경기 후반에 8을 4번 연속으로 기록한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가 술을 마신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그가 몹시 지쳐서 일찍 잠들 것이고 그러면 오늘 밤만큼은 성적인 접촉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럼에도 아만다는 바로 내려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한 그녀는 약 상자를 뒤져 빚은 병을 찾아냈다. 붉게 부어오른 눈에 안약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머리를 빗어 넘겼다. 별다른 효과는 없었고 딱히 신경 쓰이지도 않았으며 프랭크 역시 알아차리지 못할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우슨이었다면 분명히 알아봤을 것이다. 그와 함께라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썼을 터였다. 집에 돌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떠올렸다. 미리 챙겨둔 가방 쪽을 바라보다가 핸드백 밖으로 삐져나온 봉투 모서리를 발견했다. 꺼내보니 턱에 떨리는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시 침대에 앉아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며 턱이 필요한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생각을 했다. 편지에는 아만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들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턱은 지난 몇 년간 아만다를 지켜보며 그녀의 상황을 짐작해왔다고 썼다. 늘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클라라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겨왔던 비밀이었으며 혹여나 거짓말쟁이로 몰려 아만다가 발길을 끊을까봐 걱정했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사실 클라라는 유령이 아니었다. 꽃을 가꾸며 그녀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다. 덕은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을지언정 결국 그녀가 자신의 창조물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덕은 17살의 클라라와 결혼해 42년을 함께하며 절대 깨지지 않을 결속력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28년 동안 겪은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깊었다. 아직 젊은 아만다에게 턱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실제의 클라라와 환상 속의 클라라 중 오직 전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었으며 후자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도슨을 외면한다면 평생 가질 수도 있었던 무언가의 유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군가의 결정으로 무고한 사람이 상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노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턱의 말이 옳다는 확신이 들자 아만다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마음속의 일렁이는 급박한 기분에 이끌려 짐을 챙겨 계단을 내려왔다. 평소라면 문 근처에 짐을 두고 잠시 기다렸겠지만 이번에는 곧장 문 손잡이를 돌려 차로 향했다. 트렁크에 가방을 던져놓고 차를 돌아 나오던 아만다는 현관에 서서 자신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목적지를 짐작하고 있다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턱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기에 아만다는 개의치 않고 도슨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슨이 여전히 턱의 집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세차를 마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사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그가 마을에 계속 남아있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도슨이 가겠다고 언급했던 장소가 갑자기 떠올랐고 아만다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그 시각 도슨은 묘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데이비드 보노의 묘비로 천천히 걸어갔다. 예전에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에 방문하곤 했다. 하지만 주말이라 묘지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정체를 숨기기는 어려웠다. 도슨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묘비 앞에 다다르자 금요일 아침에 두고 간 꽃들이 옆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보였다. 관리인이 잔디를 깎으며 옮겨놓은 듯했다. 도슨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묘비 주변에 길게 자라난 풀잎들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아만다에 대한 생각에 잠긴 도슨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처음부터 삶이 꼬여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는 눈을 감고 데이비드 보노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누군가 바로 뒤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에 겹쳐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리엔탈 마을을 가로지르는 큰 길 교차로에 다다른 아만다는 차를 멈췄다. 왼쪽으로 가면 마리나를 지나 턱스의 집이 나오고 오른쪽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골 고속도로로 이어졌다. 정면에는 철제 울타리가 찾은 마을에서 가장 큰 묘지가 보였고 그곳에 데이비드 보노가 묻혀 있었다. 도슨이 마을을 떠나기 전 이곳에 들릴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열려있는 묘지 정문 주차장에는 대여섯 대의 차량이 서 있었다. 아만다는 그 사이에서 도슨의
렌터카를 찾아냈고 순간 숨이 멎었다. 며칠 전 턱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차 옆에 세워두었던 차였으며 오늘 아침 마지막 입맞춤을 나눌 때도 곁에 있었던 차였다. 도순이 이곳에 있었다. 아직 둘 다 젊기의 관계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만다는 브레이크를 밟은 채 멈추었었다. 시내 방향으로 향하는 미니밴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며 잠시 시야를 가렸고 그 외에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로를 건너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클라라 없이 오랜 세월 슬픔을 견뎌온 턱스의 편지를 떠올린 아만다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다. 도순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보너 박사의 묘지에서 도순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품에 다시 안기면 더 없는 행복을 느낄 것 같았다. 그와 함께하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짊어진 책임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결국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아만다는 핸들을 꺾고 집으로 향하는 큰 길로 들어섰다. 가슴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흐느낌을 참으며 속도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멀어지는 묘지를 뒤로 했다. 도순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용서를 빌었다. 그 시각 도순은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즉시 알아봤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메릴린 보너는 그가 남편의 묘지에 왔다는 사실을 짚어냈다. 도스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메릴린은 그가 최근에 이곳을 방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답 없는 도슨을 향해 그녀는 묘비의 꽃을 가리켰다. 매주 교회 예배 후에 들르는데 지난주에는 없었고 지금 꽃들은 너무 싱싱해서 아마 금요일쯤 놓아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스는 침을 삼키더니 아침에 다녀갔다고 답했다. 메릴린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에도 그가 그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특히 그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랬던 것이 맞는지 되물었지만 도스는 아무 말이 없었다. 메릴린은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며 비석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도슨이 옆으로 비켜서자 그녀는 비석에 새겨진 글자의 시선을 고정했다.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뒤 한두 해 동안은 많은 이들이 꽃을 가져다 놓았지만 그 이후로는 발길이 끊겼다고 그녀가 회상했다. 한동안은 메릴린만 꽃을 가져왔는데 4년쯤 지났을 때부터 다시 누군가 둔 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메릴린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잠시나마 데이비드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다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꽃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어서야. 그것이 도슨의 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녀가 덧붙였다. 도슨이 출소 후 이곳에서 보호 관찰을 받다가 1년 뒤에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꽃을 보냈을 그를 생각하니 화가 났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팔짱을 꼈다. 오늘 아침 다시 놓인 꽃을 보고 도슨이 돌아왔음을 알았다는 메릴린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곳에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는 왔다. 도스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색으로 다시는 방문하거나 꽃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낮게 을조렸다. 메릴린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애초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이곳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질책이었다. 남편이 곁에 없는 현실과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상실감을 언급하며 그녀는 날 선반응을 보였다. 도스는 짧게 부정했다. 메릴린은 그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에 수년 동안 돈을 보내온 것이 아니냐며 몰아붙였다. 도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메릴린이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첫 수표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짐작했다고 답했다. 불과 몇 주 전 도슨이 집에 들렀던 기억을 떠올리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었다. 메릴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날 현관까지 찾아왔을 때 직접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도슨이 긍정하자 그녀는 당시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던 것 같다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도슨은 그녀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충분했다며 낮게 대답했다. 메릴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당시 도슨이 22살이었음을 언급하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30은 되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도 그때의 도슨보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도슨은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그녀를 다독였다. 메릴린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보내준 돈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도슨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메릴린이 말을 가로막았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와도 데이비드를 되살릴 수 없으며 그가 떠난 뒤 느낀 상실감을 되돌릴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돈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줄 수 없으며 용서마저 살 수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도슨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이제 가봐야겠다며 몸을 돌렸다. 메릴린은 그가 가야 할 때가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며 그를 멈춰 세웠다. 메릴린은 도슨이 다시 돌아보자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의 일은 사고였으며 도슨이 과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화가 나고 외로웠던 탓에 그를 몰아세웠지만 결코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뿐이었다며 이제 자신과 아이들은 모두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도슨이 다시 몸을 돌리자 메릴린은 그가 다시 자신을 마주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메릴린이나 가족이 아니라 결국 도슨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짚어주었다. 너무 오랜 시간 끔찍한 실수에 얽매여 있었다며 이제는 그만 놓아주라는 말을 건넸다. 메릴린은 도슨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듯 응시하다가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슨은 굳은 채로 그녀가 묘비들 사이를 지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